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3월 대비하는 2월 중둔 설명회 맡은 이번 연부터 중일 팀장 맡은 윤민구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출강은 동탄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여기 동탄 어머니분들도 계신데 혹시 나중에 뵐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줌으로 설명회를 하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조금 이제 어떻게 좀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어머니분들께 열심히 잘 말씀드릴 테니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설명회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챗 GPT라는 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드리려고 해요. 챗 GPT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라는 이제 회사에서 공개한 새로운 인공지능 AI 챗봇인데요. AI 챗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 만나보는 이런 기술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챗 GPT가 굉장히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전에 있었던 AI 챗봇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챗 GPT도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제 AI 챗봇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은 무료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을 채팅에다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작업 같은 거를 챗 GPT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답장 형식으로 마치 무슨 카카오톡이나 이런 라인이나 채팅을 하는 것처럼 챗 GPT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 챗GPT가 지금 현재 이전의 AI 챗봇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챙겨봤는데요. 일단은 이 챗GPT가 실수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것은 뭔가 이제 좀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채팅을 보내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사실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떠한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챗 GPT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 챗 GPT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때 그 전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알아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이 부분이 참 재밌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챗 GPT가 사실 그냥 친구랑 채팅하는 것처럼 놀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인간처럼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전에 말한 내용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챗 GPT 안녕 오늘은 우리 좀 친하게 반말로 대화해 볼까? 라고 하면 챗 GPT는 사용자가 따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말로 응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투를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말투를 하자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 인정을 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이런 챗 GPT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예체능 분야는 미래에도 인간한테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시를 창작할 수 있고 어떤 소설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제대로 된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은 인간이 쓴 것 같은 논문까지 써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가 가능한 게 이제 챗 GPT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해놓은 코딩에 대해서 챗 GPT에게 코딩을 알려주면은 그 실수까지도 챗 GPT가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대로 입력만 하면은 새 코드까지 작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좀 대단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회사 박스사의 CEO 아론 레비가 챗 GPT가 미래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지 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챗 GPT가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좀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성인이 됐을 때
뭐 현재도 AI 뭐 IoT 뭐 기술은 많이 쓰죠. 뭐 커튼이라던가 뭐 가스레인지,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앱을 통해서 조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 기술인데 나중에는 마치 뭐 학생들 입장에서 뭐 외로운 일이 있을 때 소파한테 위로를 받는다거나 냉장고에게 말로 명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챗 GPT가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웃긴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기도 했던 게 이 챗 GPT가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답변을 굉장히 그럴듯하고 사실처럼 꾸며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본 예시는 어떤 사용자가 참 재밌죠.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메커니즘을 설명해줘. 그럼 이 말에 따르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뭐 거북선으로 라이트닝 볼트를 발사해가지고 일본 군을 무찔렀다라는 말이 될 텐데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뭐 거북선의 라이트닝 볼트 발사 메커니즘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원래 제대로 된 답은 그런 건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건 없다라는 대답이 제대로 된 답이겠죠. 근데 챗 GPT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거북선이 라이트닝 볼트 발사하는 메커니즘을 1, 2, 3, 4, 5, 6, 6단계로 정리해서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물론 이게 뭐 역사적 증거는 없고 실제로 사용된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라는 말로 조금 뭐 뒤로 유보하고 있지만 뭐 이런 대답들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미래에는 이런 챗 GPT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AI와 결합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AI가 사용자에게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사용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속기가 너무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뭐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배경 지식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겠죠. 근데 뭐 사실 미리 알고 있는 거를 굳이 AI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말 같고 이러한 답변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이라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나 지식을 찾아봄으로써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미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선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AI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메타인지를 뭐 말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 인간이 이제 자신의 사고가 작용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덧붙여 놓은 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뭐 요즘 학생들이 뭐 SNS의 확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이전보다 내성적인 학생들이 많다는 게 좀 제가 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반화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모르는 게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학습이든 간에 학생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그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메타인지 능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활발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간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사실 뭐 스마트폰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워낙에 방대한 빅데이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키워드로 질문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여전히 활자로 쓰여져 있는 문자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들,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뭐 언어를 활용한 자료가 대부분이겠죠. 그 매체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르게 해석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바대로 분석을 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정보를 해석을 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결국 이제 메타인지를 통해서 알아낸 문제를 정보를 해석해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디에 적용하느냐, 그걸 통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 요 흐름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계속 뭐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학생들이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른이 돼서 사회 활동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보입니다. 뭐 시대라는 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쉬운 게 지금 현실은 사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학생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학생들이 독서할 생각이 잘 없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에 이제 뭐 저희 학원의 효용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부모님들께도 뭐 상담 전화를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뭐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초육부터 중3까지 같이 수업을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중3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400페이지까지도 독서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짐의 효과겠죠, 아마. 근데 이러한 뭐 강제적인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저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뭐 심지어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뭐 1, 2학년도에 태어난 학생들, 10학년에 태어나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타인과의 소통이 필요 없는 개인적인 쉽고 간편한 쾌락에 뭐 중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런 면에서 독서라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쾌락을 얻으려면은 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좀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문해력 저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질 문맹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뭐 우리 학원 수업에 많이 익숙해진 친구들은 안 그러지만 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읽긴 읽었어요. 쓰긴 썼어요. 뭐 듣긴 들었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제대로 읽어서 그것에 대해서 남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글자를 읽었지만 그 글자가 의미하는 제대로 된 뜻을 제대로 문해하지 못했다, 독해하지 못했다, 이런 문해력이 부족한 것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 생각보다 문해력이 많이 심각하다는 거죠. 좀 이제 심각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작 제시문이 4줄, 5줄이 돼도 그것을 문해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을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뭐 거대한 정부 조직, 관료제 조직에서는 뭔가 현실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음. 근데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점수를 중시한다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학원도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도 그렇고 학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을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해도 당장의 점수를 잘 받아서 당장의 A를 받아서 당장의 90점을 넘어서 학생들이 대학에 잘 진학을 하는 게 중요한 건 현실일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여전히 이제 객관식 정답을 맞춰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부분을 보면은 뭐 서술형 수행평가, 논술형 수행평가,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체육이나 수학도 논술형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 뭐 에세이로 뭐 문학의 수업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 강사 개인, 담임 선생님 개인의 역량이 좀 많이 달려 있지 않나. 뭐 아직도 이제 뭐 이런 교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모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균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 뭐 채점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학생들한테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런 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정말 학교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셔가지고 뭐 양질의 독서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 자유시간을 주고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고 방치해 놓는다. 이런 식의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띄워놓은 거는 저희 동턴분원에서 이제 그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학생 대상으로 그 작년도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을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2 학생이지만 뭐 내후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시험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요. 뭐 마침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게 좀 역대급으로 좀 3월 모의고사 중에 좀 어렵지 않았나. 1등급 컷이 뭐 76점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시험이었죠. 하나의 제시문을 이제 뭐 제가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정말 어른들이 읽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언어에 대한 제시문이었는데 이제 컴퓨터 언어를 뭐 오류를 잡아내는 페리티 검사 이런 거에 대한 글인데요. 한번 봐 보시면은 정말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독서의 중요성 면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게 이전에는 뭐 수능 국어 1등급 컷이 막 94점, 94점 이상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죠. 워낙에 이제 변별력이 없어서 뭐 국어라는 거는 뭐 하나 두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 수능 국어 영역이 변별력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드린 이런 어려운 제시문을 학생들이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느냐. 뭐 사실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면은 어차피 다 같은 한국인이니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80분 안에 45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면일 겁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비문학이나 현대문학, 고전문학 문제 해결은 학생들이 평소에 해놓은 독서가 쌓아놓은 배경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전에 있었던 뭐 국어 영역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도 오히려 이제 이과 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국어 면에서 뭐 비문학이 이제 과학 관련된 제시문이 나왔을 경우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기르는 게 뭐 여전히 유효하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독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뭐 모든 배경 지식을 알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배경 지식 기반에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뭐 모의고사나 수능 국어 영역에 뭐 시험 범위라고 하면은 사실상 비문학이면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문학 글 전부니까요.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뭐 내신 시험과는 다른 게 준비되지 않은 제시문을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반복 독서 훈련이 가장
뭐 단기간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좀 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를 하면서 그 정확한 독해의 반복을 통해서 신속한 독해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또 띄워놓은 부분이 이제 학습 피라미드라고 해서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저도 그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다들 이제 강의 위주의 아마 학습을 받으시면서 이제 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피라미드를 보면은 나와 있듯이 타인에게 가르칠 때 학습 효과가 90%, 평균 구형률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형적인 한자 성어가 이제 교학상장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학생들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뭐 학생들의 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이제 현재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뭐 배움과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모두 이제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사 위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 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들어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결국 타인을 가르칠 때 최고의 학습 효과가 난다면은,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끼리 서로 설명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토의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습 효과 면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거창하게 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네. 영원불멸한 독서의 힘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사실 여기에 입사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뭐 1년에 뭐 많이 읽어봤자 4-5권 정도? 요 정도를 읽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가르칠 때 배운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독서를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수업을 위한 반강제 독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읽음으로써 제가 현재 많이 이전에 비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비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좀 이야기가 잘 풀릴 수 있는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쌓는데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이게 배경 지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저희 학원이 CNA 논술인 이유기도 하죠. 이제 C가 이제 크리티시즘, 그리고 이제 A가 얼터너티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비판적 독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매주 우리 수업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학생들이 뭐 대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결국 그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독서와 관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논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에 대한 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토론과 논술로 이어지게 되니까 뭐 이따가 저희 워크북 안내를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독서 및 논증 훈련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한다가 저희 학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방금 제안드렸던 부분이 저희 워크북에서 어떻게 녹아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초등부 워크북이나 중등부 워크북 그리고 학년별로 워크북의 흐름이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부분은 이제 중1 3월 1주차 책 메타버스 관련된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인데요. 도와줄까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읽은 도서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주어준다.
쥐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알고 학습에 참여하고 수업을 위한 숙제를 하는 학생들이지만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하주가 과정을 넘어가서 이마라니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마라니 과정에서는 어휘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독해가 중요한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독해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이 어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어휘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문장,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단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마라니 과정에서는 뭐 이제 우리 순 우리말을 하던가 아니면 가끔은 이제 뭐 외래어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자어를 좀 많이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어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난도로 느껴지는 좀 까다로운 어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고난도 어휘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휘를 계속해서 어떤 문장 맥락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는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말하는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용기나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용기나 사랑이 뭐냐라고 뜻을 정의해라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게, 사실 용기나 사랑을 정의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용기나 사랑을 세상을 살면서 정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정말 극소수의 사례가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느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읽을 때 짚어낼 수 있느냐. 나아가서 학생들이 말하고 글을 쓸 때 그것을 문장 맥락 속에서 어휘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문장을 만들어 보는 학습이 어휘 학습의 핵심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라니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각 주제 관련해서 개념어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띄워드린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개념으로 뭐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NFT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뭐 학생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닐 테지만 주제와 관련해서는 알아야 뭐 토의나 토론할 때 유용한 단어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자성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뭐 여전히 한자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높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자성어를 학습하는 것, 이것이 학생들의 어휘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잘 읽었니 부분인데요. 이 잘 읽었니 부분에서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독서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이 독서를 했을 때 뭐 가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좀 내성적인, 내향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심지어는 숙제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좀 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맞출 수 있으면 사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문제집을 풀 때도 뭐 문제집 2권을 샀는데 한 문제집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 한 문제집은 뭐 반을 틀렸다. 그럼 사실 반을 틀린 문제집이 훨씬 좋은 문제집이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은 뭐 다 맞췄다고 기분은 좋겠으나 뭐 그것이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이상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 읽었니 부분도 학생들이 독서를 했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 그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보통은 이제 한 반에 8명 정도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각자가 미흡한 부분이 다를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서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어느 부분을 모른다. 근데 B 학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피라미드, 서로 가르치는 수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구는 1번을 몰라.
하지만 뭐 민파리는 뭐 2번을 몰라. 이랬을 때 민구가 민파리에게 2번을 설명하고 민파리가 민구에게 1번을 설명하는, 서로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도서 이해도 향상을 꾀합니다. 이렇게 자리건이 부분을 통해서 독서 내용을 확인을 한 뒤에 그 독서 내용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뭐 토의 토론 논술, 학습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죠. 네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말해볼까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뭐 제가 띄워놓은 부분에는 이제 스텝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텝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문을 읽을 때 핵심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고 물론 뭐 학생들마다 뭐 취미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뭐 꼭 동그라미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러한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요약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새롭게 보는 제시문에 대해서 정확한 독해, 빠른 독해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 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느껴봤던 게 이전에 코로나 이전이니까 아마 4년 전,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잠실 쪽에서 뭐 중학교에서 뭐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그 중3인데 이제 신규생으로 저희 학원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좀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뭐 보통 중1 뭐 이럴 때 신규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봤죠. 독해력이 어떨까? 근데 좀 충격이었던 게 학생이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봤던 게 이 친구가 내신 시험 범위가 있는 거를 미리 대비해서 공부하는 훈련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인데 뭔가 자신이 아직 잘 모르는 배경 지식이 없는 이런 좀 즉각적인 독해 면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45문제 중에 거의 10명 문제를 이제 시간 내에 못 푸는 일이 벌어졌죠. 뭐 꼼꼼히 독해를 했다는 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겠으나 뭐 실제 시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상당 부분 문제가 될 겁니다. 반면 이제 뭐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전교 1등까지는 못하는 뭐 한 전교 100등 안에 들면서 그래도 국어의 독서를 좋아하는 저랑 기존에 했던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뭐 2등급 정도는 수월하게 받았던. 확실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문해력이 좋지는 않다는 게 제가 그때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부분이죠. 그 이후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제시문 독해 훈련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수업마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문 독해를 해서 각 문단별로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한 뒤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 생각을 정리한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뭐 글로 쓸 때 어떤 문장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갖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발표를 하는 이런 태도들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목소리가 커야 되고 또박또박 들려야겠죠. 그다음에 말해볼까 과정을 넘어가서 토론해봐와 이제 논술해봐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토론해봐와 논술해봐는 이게 겉으로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토론이나 논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증적 의사소통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요. 토론을 할 때 학생들한테 자주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일단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토론을 왜 할까를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이면 100 학생들이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 그 설득이란 것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 설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는 반대 견해의 존중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뭐 학생들한테 좀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예를 들어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구가 나이가 4살인데 뭐 맘마를 먹을 시간이 됐다. 그럴 때 엄마가 민구야 오늘도 맘마를 먹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안 듣죠. 싫어 이런 식으로 맘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냥 저는 그런 상황을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게 토론 상황 아니겠느냐. 뭐 입장 1, 엄마는 민구는 맘마를 먹어야 한다. 입장 2, 민구는 아니다. 민구는 맘마를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 과연 그 토론의 목적이 상대방의 설득이 돼서도 되겠느냐. 그럼 좀 강하게 말하면 사실 아이가 진짜 밥을 계속 안 먹으면 건강상 큰일이 나겠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토론 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한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찬반이 대립이 각이 서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설득은 토론의 목표가 아니죠. 문제 해결이 토론의 목표가 되겠죠. 토론을 하다가 상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상대의 의견이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의 해결에 더 압도적으로 유용하다. 그럼 사실 미안. 내가 잘못 생각했네. 네 말이 맞네. 그래. 너의 말대로 하자.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제가 수업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중1 정도까지도 굉장히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2, 중3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나중에 토론을 왜 하지? 그럼 문제 해결이요. 문제는 왜 생기지?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득을 위해 뭐가 필요하지? 반대 의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완성이 돼가는 거죠. 빠르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론 뭐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토론이라는 거는 뭐 성인들도 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반복 훈련을 통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얼터네이티브 그 대안을 얘기할 때 논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 부분이 이제 논증을 배우는 부분이죠. 보통 사람들이 주장은 잘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드는 걸 조금 어려워하죠. 그리고 근거까지 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든 근거를 자료와 팩트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것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 그럴 때 어떤 근거를 들 것인지, 어떤 근거를 들 때 그것이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수용될 수 있을지, 어떤 자료와 사실을 뒷받침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매주 학습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과정은 논술해봐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토론과 목표가 같습니다. 대신 논증적인 의사소통 중 이제 문자 언어를 이용한 글쓰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 뭐 이제 학생들한테 좀 강조를 하는 바는 음성 언어로 이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상황 맥락이 공유가 되니까 뭐 조금 상대방이 못 들은 게 있으면은 다시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데 문자 언어를 이용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글을 써서 제출을 해버리면 수정할 기회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문장 성분이 모두 다 갖춰져야 되고 이 글만으로 모든 내용이 갖춰져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근거를 뒷받침한 뒤에 그 근거를 자료와 사실로 증명하는 이러한 논증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뭐 논술해봐 부분은 학생들 당장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부분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니 네, 여러모로 네, 유용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독서 토론 논술 학습의 효과가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간에 즉각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뭐 어떤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제가 본 것 중에는 좀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던 게뭐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뭐 학생들 수능 국어 영역 1등급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3까지 뭐 그 학원을 다니면은 뭐 학생들이 고1 뭐 상위 1% 국어 실력을 갖게 된다. 근데 국어 내신에 맞는 학습을 했을 때 그러한 내신 점수가 더 유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멀리 보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누적된 독서 토론 논술이 뭐 일종의 은행으로 치면은 복리와 같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하면. 이게 이제 겉으로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학생의 내공으로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험과 내공이 저는 미래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을 하거나 그리고 저희 강사진에서 학생들한테 독서 훈련을 할 때 절대 좀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는 거죠. 당장에도 이런 면이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 뭐 제가 수업을 하다가 중3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 가끔 고맙게도 연락을 하고 뭐 학원으로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었을 때 학원 다닐 때 독서하는 거 사실 힘들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오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너무 수월하다.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3월 커리큘럼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1 커리큘럼인데요. 미래와 만나는 시간, 과학이라는 네, 제목을 가진 워크북입니다. 네, 표지가 되게 귀엽게 잘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뇌과학, 그리고 이제 감염병을 막기 위한 역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 연구윤리, 요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과학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순기능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제 역기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불러올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가 순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용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는 네,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2는 시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의 자유학년제 때문에 중1 때 내신 시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2 학년 1학기 처음 중간고사를 볼 때 이게 스타트가 좀 잘 맞춰질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을 잘 봐서 그것의 자신감이 고3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국어 내신 대비가 이제 워크북의 컨셉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2 학년 1학기 학생들이 인생 첫 시험 앞둘 때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시문학. 뭐 시문학에 대해서 뭐 이론에 대해서 일단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론에 맞춰서 그 시를 읽으면서 시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훈민정음의 창제, 창제 원리나 뭐 창제 정신, 그리고 훈민정음이 이어진 지금 현재의 한글이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3 워크북 표제는 평등과 불평등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상사회에 대해 모습을 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과거 미국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볼 거고,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 사회에서 발생할 차별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를 봄으로써 과연 우리가 이전부터 살아왔던 과거 사회, 현대 사회, 미래 사회는 이상 사회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상 사회가 뭐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현대 우리 사회의 제도나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인데요. 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